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래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여성 사연자분의 사연은 여성우분의 사정상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60대 여성이에요. 제가 어릴 때 겪었던 일로 오랜 세월 힘들게 살아왔지요. 1960년대 말 세상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을 통틀어서 여궁이라고 불렀습니다. 시골에 살던 우리의 많은 누나, 누이, 동생, 딸들이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지요.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하지 못한 남자들도 많이 무작정 상경했어요. 수출 입국을 내세우며 수출을 많이 한 회사의 수출 금탑 같은 대통령의 표창이 따라오곤 했습니다. 수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만들어서 외국에 팔던 시절이었어요. 자연히 공장이 사방에 서게 되고 여공이나 남자 노동자들을 기다리는 일자리는 수없이 많았답니다. 올라와서 바로 취직이 되고 기숙사 시설을 갖춘 공장도 많아서 먹고 자고 돈 벌고 하는 일이 가능했어요. 그렇게 번 돈을 우리 여자들은 시골집에 생활비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주로 상급 학교에는 남자 형제들만 진학을 시켰기 때문에 그들의 학비까지도 어린 여공들이 되는 경우가 많았지요. 저도 역시 그런 여공 중에 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다른 여공들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생활비를 붙이거나 학비를 대야 할 식구들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저는 보육원에서 자라났습니다. 시골의 소도시에 있는 보육원이었는데 요즘은 좀 나이가 더 들어도 보육원에 있게 해주지만 당시는 베이비붐 시대였습니다. 한 반에 90명씩 들어가는 초등학교, 아니 국민학교 교실을 그래서 콩나물 교실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랍니다. 저는 보육원의 도움으로 그런 콩나물 교실에서 초등학교만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지요. 공장의 일자리를 잡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신문 하단 광고에 보면 사원 구함이라는 글을 얼마든지 볼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저는 누구나 들어가는 공장에 면접을 보러 가면서 많이 떨었답니다. 왜냐고요? 저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불구자입니다. 왼쪽 다리를 절고 왼쪽 얼굴도 다쳐서 보기 흉하지요. 그러나 두 손은 누구보다도 빠르고 섬세했습니다. 몇 번 회사에 들어갔는데 실패하고 나서 한 공장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체디, 그 공장에서 오래 일했어요. 여기저기 공장을 떠돌아다니는 사람도 많았지만 저는 그 공장에 20살이 넘도록 다니고 있었답니다. 미스, 아이 좀 쉬었다 가요. 점심시간에 왜 일을 해요? 저는 늘 저 같은 사람 회사에서 써주신 게 고맙거든요. 그래서 하나라도 일을 더 하려고 그래요. 걱정 마세요. 저 더 일할 수 있어요. 보육원. 저를 키워준 고마운 곳이지요. 저는 보육원에 맡겨질 당시 아주 어린 나이였어요.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고향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부상까지 입은 상태의 저를 어떤 고마운 사람이 그래도 보육원에 데려다 준 것이었지요. 보육원도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부상을 심하게 입은 저를 병원에 데려갔고 의사들은 제가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고들 했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된 곳이 어느 벼랑 아래인 것으로 보아 거기서 추락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10살이 넘어서 원장님께서 들려준 얘기는 대략 이랬습니다. 이 아이, 이 상태로는 몇 개월 넘기기 어려워요. 왼쪽 뇌를 다쳤을 가능성도 커요. 왼쪽 몸 전체가 아이 즉 신체 절반이 거의 다 망가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엾어 죽겠습니다. 선생님 아이 살게만 해주신다면 저희 보육원에서 정성껏 키워보겠습니다. 병원에 있어 보았자 해줄 일도 없었고 더 이상 병원비를 대기 어려워 보육원 원장님이 저를 그냥 보육원으로 안고 오셨답니다.
몇 개월이 지나가도 저는 죽지 않았고 멀쩡히 살아 보육원에서 보내주는 학교에도 가게 되었어요. 모두 기적이라고들 했다지요. 이름도 몰랐던 저는 보육원 원장님의 성을 따라 정씨 성을 가지게 되었고, 원장님은 제게 미경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지요. 그렇게 보육원 원장님의 호적에 올라갔습니다. 공장 생활은 본 작업 시간 말고도 잔업에 처리하기 쉽지 않은 생활이었어요. 제 겉모습만 보고 피하거나 놀리는 사람도 많았지요. 그래도 저는 꿋꿋이 씩씩하게 일을 했어요. 이런 몸이지만 살아있다는 것이 고마웠지요. 놀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배려해 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보다 먼저 입사해서 제가 속해 있던 입안을 감독하는 선임자인 반장이 그랬죠. 초리와 작업을 할 때면 아주 가끔 그때만 해도 정말 생각만 해도 먹고 싶은 삼립 크림빵을 나눠주곤 했답니다. 해미스 정, 이리 와봐요. 이거 받아요? 반장이 크림빵을 하나 더 숨겨가지고 있다가 제 손에 쥐어주는 것이었어요. 사실 제 겉모습만을 보고 놀리던 사람들도 제가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을 하고 겸손하게 처신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저의 성품을 알게 된 후로는 저를 놀리는 일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 반장인 승수 씨가 어느 날 제게 좀 뜬금없는 제안을 했어요. 저 미스정, 우리 다음 달에 쉬는 날 말이에요. 근처 호수 있는 시골에 버스 타고 놀러 가지 않을래요? 호수가 하도 좋다고 해서 가고 싶은데 혼자 가긴 정말 싫어서 말이죠. 저는 이 제안을 받고 어리둥절했지요. 같이 갈 사람이야. 공장 안에 쌓이고 쌓였는데 왜 하필 저처럼 데리고 다니면 구경거리나 놀림감이 되는 사람을 데리고 가고 싶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답니다. 처음 제안을 저는 거절했어요. 많이 부담스러웠지요. 나를 놀리려고 일부러 그러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러나 말하는 것을 보면 알잖아요. 상대가 정말 진심으로 말하는 것인지 건성으로 지나가는 말을 하는 것인지 말이에요. 승수 씨는 적어도 진심을 말하는 것 같았어요. 몇 번 더 제안을 받았고 저는 결국 승수 씨를 따라 나섰답니다.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2시간을 넘게 가야 하는 곳에 호숫가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유원지이자 데이트 코스였어요. 거기서 승수 씨와 저는 솜사탕을 사 먹으면서 어린아이처럼 깔깔거리며 신나게 놀았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승수 씨와 저는 무척 가까워졌지요. 공장에서 승수 씨는 제게 일부러 일을 조금 주고 간식을 챙겨주는 등 배려해주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불구자라 더 생각해주나 보다 생각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승수 씨가 저를 기절시킬 정도로 놀라운 제안을 또 한 가지 했답니다. 저 미스정, 아니 미경 씨. 미경 씨만 괜찮다면 정식으로 사귀어 보고 싶은데 사귀어 보다가 마음이 맞으면 결혼해주면 더 좋고요. 반장님 제정신이세요? 저 놀리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제가 어떻게 반장님하고 결혼을 해요? 전 결혼 같은 건 애초에 포기한 사람이에요. 제 모습을 보면 모르시겠어요? 사람은 겉을 볼 게 아니라 속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나도 인물로 따지자면 못생긴 사람에 속하잖아요. 체격도 왜소하고 말이죠. 그렇지만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진심으로 대해 왔어요. 미경 씨에게는 특히 특별하게 대해 왔어요. 놀리다니요. 미경 씨 같이 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보지 못했고, 미경 씨 말대로 겉모습이 남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왠지 모를 기품까지 있는 사람이라는 거 본인은 모르겠어요. 이런 제안이 거듭되자 저는 승수 씨가 저를 놀리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사람의 진심에 제 마음은 점차 움직였답니다. 오랫동안 승수 씨를 피해도 결국 단념하지 않더군요. 저는 결국 승수 씨의 정성에 굴복하고 말았지요. 웨딩드레스도 입지 못하고 공장의 마당에서 조촐하게 치러진 결혼식이었어요.
공장장님이 주례를 서셨고 우리는 그렇게 부부가 되었답니다. 가난하지만 행복한 생활. 그렇게 세월이 흘렀죠. 그런데 그런 행복한 생활 중에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다름 아닌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었답니다. 제 몸이 정상이 아니기에 저는 제가 문제가 있어 아이가 안 생기는 것 같아. 남편에게 미안했어요. 미안해요. 나 때문에 아이가 안 생기나 봐요. 계속 아이가 안 생기면 어떡하죠? 나 걱정돼서 미칠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야 산부인과에 가서 이리저리 검사를 받아보고 문제가 있으면 시술도 받고 하겠죠. 그러나 당시 공장 노동자들의 월급으로는 당장 산부인과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기에도 빠듯했답니다.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지요. 작업대에만 앉으면 이상하게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집에 오면 나른해서 누웠다가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새 새벽에 깨어나 있곤 했답니다. 일찍 시집을 간 공장 선배 언니 하나가 되게 귀뜸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아기가 들어선 것 같다고요. 저는 말만 들어도 뛸 듯이 기뻤어요. 당장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죠. 임신 테스트라는 것이 간단한 일이더군요. 바로 임신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걱정과는 달리 태아와 산모가 모두 건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승수 씨는 그야말로 천장을 뚫을 듯이 펄쩍 뛰며 기뻐했어요. 배가 불러오는 10달 사이에도 저는 열심히 일을 했죠. 그리고 무사히 건강한 아들을 낳았답니다. 아이가 태어나던 날 우리 부부는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죠. 우리 인생의 최대의 보물이 생긴 것이었어요. 아이를 낳으면서 저는 임시로 공장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아이를 키워야 했으니까요. 아이는 감기 한 번 앓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고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눈물이 흥건한 얼굴로 집에 들어서더군요. 집이래야 남의 집, 문간방의 새들은 방 한 칸이었지만요.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애들이 엄마 불구라고 놀린단 말이야. 엄마 불구자, 맞잖아. 아빠도 맨날 허름한 옷이나 입고 공장 다닌다고. 부잣집 애들이 놀려. 나 학교 안 갈 거야. 저는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울고 말았어요. 저라고 해서 왜? 제 몸의 결함에 대해 콤플렉스가 없겠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다잡고 또 다 잡으면서 남편의 말대로 겉모습이 아니라 품성과 인격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왔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 모습은 불구자였고 아이가 그것 때문에 놀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새삼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누르고 눌러왔던 눈물이 터져버렸지요. 아이를 안고 한동안 울었어요. 아이를 달래주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남편과도 의논을 했지요. 그런데 남편은 정말로 제가 생각지도 않게 생전 처음으로 매를 들었답니다. 종아리 걷어. 엄마가 불구자라고 아이들이 놀렸다고 그걸 못 참아서 엄마한테 불구자가 맞다고 이야기를 해. 너 이 아빠한테 혼 좀 나야겠다. 그리고 그날 남편이 잠든 아이의 종아리를 안쓰럽게 어루만지는 것을 보고 저는 또 울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는 그런 환경에서도 총명하게 성장했어요. 좋은 대학교에 갔지요. 그러는 동안 단 한 명의 친구도 집에 데려오는 일은 없었고 학교에서 학부모를 오라고 하는 경우도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아이에게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며 살았답니다. 제가 그렇게 모질지만 그래도 행복한 세월이 흘렀어요. 아이는 성장해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름만 되면 알만한 기업에 취직했어요. 저는 정말로 아이에게 고마웠어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을 아내로 아이의 엄마로 자상하고 인자하게 대해준 남편에게 또한 고마웠답니다. 그리고 경사가 한 가지 더 생겼어요.
아들이 회사에 취직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난 뒤 같은 회사에 다니는 아가씨와 결혼 이야기가 나온 것이었죠. 그 들어가기 어렵다는 회사 아가씨는 서울의 명문 여대를 나온 재원이었어요. 엄마, 아빠, 결혼? 저희가 다 그냥 알아서 할게요. 모든 거 다 생략하고 결혼식 간단하게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상견례에는 어머니 대신 아버지끼리 만나는 곳으로 정했고요. 아버지끼리 만나서 인사 한번 하시고 결혼 준비는 엄마가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집에 데리고 와서 인사는 한번 시킬게요. 상견례랑 결혼식에는 죄송하지만 엄마가 사정이 있어서 불참하는 걸로 해주세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아들은 울면서까지 제게 이렇게 사정하고 있었어요. 아들이 저를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들의 상견례에도 결혼식에도 오질 말라니요. 저는 정말 섭섭하고 서러웠어요. 그렇지만 아들이 그렇게 눈물까지 흘리며 고집하는 바람에 저는 아들이 바라는 대로 해주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혼자서는 상견례도 결혼식에도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제가 계속 설득했어요. 결국 상견례에서 바깥사돈 되실 분만 만나 뵈었고 결혼식에도 남편 혼자 갔지요. 어머니가 앉을 자리에 있는 남동생의 여동생, 즉 고모가 가서 앉았답니다. 저 엄마, 사돈 댁에는 제가 몸이 아주 많이 아파서 여러 달 고생하고 있다고 말했다네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남편과 저는 이것저것 계산을 했어요. 아이가 어릴 때에도 저는 집에서 여자가 할 수 있는 부업을 찾아서 쉬지 않고 일했어요. 남편도 열심히 한 덕에 공장에서 승진을 거듭했고요. 그래서 아이를 결혼시킬 무렵에는 아들 부부에게 크지는 않아도 작은 방이 3칸 딸린 아담한 집을 마련해 줄 수 있었답니다. 그러고도 우리 두 늙은이가 살 수 있는 전셋집 정도 마련할 돈이 남았죠. 가지고 있던 돈을 정리해서 전세로 나온 작은 빌레에 살 집을 정했어요. 월세방을 떠돌던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집이었지요. 이 집 전세금만 해도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 준비와 결혼식에서 저를 따돌리긴 했지만 바쁜 아이들이라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 우리 부부를 보러 찾아오곤 했답니다. 올 때마다 손에 과일 바구니라든지 국거리 고기 같은 것을 한 아름 안고 들어오기도 했어요. 비록 제가 이런 모습이라 부끄러워 사돈과는 만나지 못하게 하고 결혼식도 고모가 가서 치르긴 했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나름대로 살가웠답니다. 외아들의 외며느리 정말 귀하고 귀한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한 나날이 흐르고 있던 어느 날 건물에 세입자들이 모여서 와글와글 떠들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보았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앞윤이 뭐니 하는 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분위기를 보아 뭔가가 심상치 않았답니다.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뭔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얼른 회사에 있는 아들을 불렀지요. 남편에게도 알렸어요. 알고 보니 집주인이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내지 않아 국가가 건물을 압류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세금 체납을 알리지 않은 상태로 전세를 놓은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럴 때 전세 보증금을 일부라도 찾아줄 수 있는 법으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들의 친구인 한 변호사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지요. 이 법은 비록 주인이 세금, 체납 등 다른 채무가 있어도 전세 보증금을 가장 먼저 빼주어야 한다는 희망적인 내용을 담은 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곧 실망하고 말았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전세 보증금의 액수는 지역마다 다 달랐어요. 서울에서는 건물주에게 다른 빚이 있어도 가장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라고 아들이 알아왔어요.
1억 5천만 원을 다 준다는 것도 아니고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 5천만 원까지만 보호해 준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건물 한 집의 전세금은 모두 2억 2천만 원이었답니다.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아예 보호의 대상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간 것이었지요.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우리 두 사람 노후에 몸이라도 눕힐 수 있는 집을 마련하려고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돈이었어요. 그런데 이 돈을 몽땅 사기를 당한 것이었지요. 국가에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가 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보호 대상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경매로 낙찰을 받은 사람에게 돈 한 푼 건지지 못하고 집을 내주어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우리 전셋집은 경매로 넘어가 버렸답니다. 남편과 의논해서 아들의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했지요. 이 엄마 아빠가 살던 집이 이렇게 사기로 다 넘어가 버렸다. 아무래도 너희 집 방 한 칸에 기거해야 할 것 같구나. 불편하겠지만 좀 참아주려무나. 이 나이에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없는 일 아니겠니? 아이, 엄마, 저 지금 좀 바쁜 업무가 있어서요. 조금 있다 전화 드릴게요. 하지만 조금 있다. 전화한다는 아들은 그날 끝끝내 전화를 하지 않더군요. 아들의 집 앞에서도 기다려 보았어요. 네, 낙찰받을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는 아직 한 달 이상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집으로 이사할 시간은 충분했죠. 아이들이 너무 바쁘다니까 집 앞에서 우리 내외가 기다렸어요. 그렇게 아들 내외를 만날 수 있었죠. 하지만 아들 내외는 회사 일을 집으로 가지고 왔다고 우리 내외를 그냥 돌아가게 하더군요. 그리고 날짜가 닥쳐 마지막으로 아들 집으로 가 보았을 때 우리가 마련해준 집을 처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한 달 사이에 집을 처분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린 것이었죠. 우리는 그제야 아들 내외가 우리를 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처음에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걱정이 몰려왔고 나중엔 아들 내외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부모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당연히 아들 집에 머물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리저리 피하다가 결국엔 집까지 빼서 이사를 했다니요. 이건 자기 부모가 길바닥에 나앉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겠다는 선포 아니겠어요? 우리는 결국 아들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남은 돈을 이리 모으고 저리 모으고 또 약간의 빚도 지고 해서 아주 적은 액수의 돈을 마련할 수 있었답니다. 이 돈으로는 서울에서 고시원이라고 하는 쪽방조차 마련하기 어려웠어요. 어쨌든 서울을 떠야 했지요. 우리 할 수 없이 서울 뜹시다. 여보, 내가 하필 지금 일자리를 잃어서 아무래도 서울은 힘들 것 같아. 혹시 또 알아? 시골에 가면 일할 수 있는 데가 있을지 말이야. 그래요? 우리 지방으로 내려가요. 어디 알아본 곳이라도 있어요. 나는 당신이 조금이라도 편안해하는 곳을 택하고 싶어. 당신이 잘한 보유권이 있는 곳 말이야. 고향 같은 곳 아닌가? 우리 그쪽으로 가는 게 어때? 지방 소도시라면서 그러니 쪽방이라도 훨씬 쌀 테고 말이야. 오랫동안 일했던 공장에서 얼마 전에 남편이 일을 그만두었어요.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 자꾸만 실수가 잦아져서 물러나게 된 거였죠. 전세 사기를 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동안 쉬지 않고 일했으니 한숨 돌리며 잠시 쉬어가자고 했던 터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숨 돌릴 틈은커녕 우리 두 사람 몸 놓일 곳을 하루빨리 찾아야 했어요. 그리고 일도 다시 찾아봐야 했고요. 결국 남편이 생각한 곳은 제 고향이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제가 초등학교까지 다녔으니 저에게는 고향 같은 곳이었어요. 멀쩡하게 눈뜨고 코를 베인 서울보다는 당연히 따뜻하게 느껴지는 곳이었죠. 남편 말대로 그곳에 가면 훨씬 더 싼 값으로 쪽방이라도 구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두 사람이 살기에는 넓었던 집에 있던 가구들을 웬만한 것들을 모두 버렸어요. 그저 우리가 입을 옷과 펴고 누울 수 있는 이불 한두 채 정도만 남겨두었죠. 남편과 미리 그 도시에 내려가 보았어요. 마치 어린 시절로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았죠. 오랜만에 추억에 젖었답니다. 이 도시로 내려오기로 결정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보유권은 시내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었고, 우리는 읍내로 나가서 우리가 기거할 쪽방이라도 있을까 찾아 헤맸죠. 고시원은 새로운 쪽 방문하였어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젊은 사람들이 잠시 머물러 가는 곳으로만 생각했었죠. 우리가 인생의 황혼에서 이곳에 머물게 될 줄은 어떻게 짐작이나 있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읍내의 한 허름한 건물에 있는 고시원을 찾을 수 있었답니다. 들어가 보았더니 두 사람이 누우면 꽉 차는 정말 쪽방이었어요. 우리는 그중 방 하나를 계약하고 곧 이사를 했지요. 짐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어요. 작은 공간이라도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고시원이었어요. 밥을 해 먹을 수 없는 고시원도 많다고 들었었거든요.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곳인데도 서울의 반값밖에는 안 하더군요.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정말 이곳에 기거할 수밖에 없었죠. 건물주는 인자해 보이는 노인이었어요. 거의 90이 가까워 보이는 분이었지요. 어쩌다가 이런 쪽방까지 흘러 들어왔어요. 나이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서울에서 살다가 전세 사기 당했습니다. 2억 2천만 원 날렸어요. 남은 돈으로는 서울에서 쪽방이라도 얻기가 어렵더군요. 잘 왔어요. 아이 사기를 안 당했으면 더 좋아서겠지만 어쨌든 우리 건물에 왔으니 편안하게 살다가 돈 찾아서 다시 좋은 집으로 가요. 내가 꼭 그렇게 바랄게요. 그리고 여기는 서울과는 달리 아직 시골이라 이 공기도 좋고 인심도 좋고 살기 나쁜 곳 아니라오. 주인 할아버지는 인자한 미소를 잃지 않으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고시원 쪽방은 정말 불편하고 갑갑하더군요. 그나마 기본적인 가구가 허름하지만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어요. 거기서 밥을 간신히 짓고 반찬 한 가지 정도를 마련해서 먹는 것이 다였죠. 그래도 우리 두 내외가 같이 있으니 버텨나갈 수 있었어요. 점점 고시원에 사는 아들, 딸 같은 사람들과도 친해졌고, 주인 할아버지와 우리 또래쯤 되는 주인의 아들 내외와도 친해졌답니다. 같은 건물에 살지는 않았지만 자주 와서 고시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또 새로운 환경에 정착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일생을 바친 재산의 절반을 날렸지만 그런대로 행복했어요. 이렇게 이곳에 몸도 마음도 정착하게 되자 한 가지 생각이 또 우리 내외를 힘들게 만들었죠. 그것은 분노에서 그리움으로 바뀌어버린 아들 내외에 대한 것이었어요. 부모가 사기를 당해서 갈 곳이 없어져 버렸는데 집까지 처분하고 사라진 아들 내외하지만 어쨌든 아들이고 며느리였죠. 여전히 세상에서 단 둘밖에 없는 우리의 보물이었어요. 집은 이사를 갔으니 모르겠고 우리 전화를 피하니 남편이 사람을 시켜 전화를 해보았어요. 아들은 여전히 그 회사에 다니고 있더군요. 하긴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는 회사는 아니었죠. 며느리도 여전히 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 것 같더군요. 아가 나다. 그저 잠깐만 얘기하자. 우리 내외가 니들 집에 가겠다. 어쩌겠다. 그런 얘기 아니야. 그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전화한 거야. 어머니 안녕하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가 우리 아주 잘 지낸다. 지방으로 내려왔는데 여기가 아주 살만하다. 내가 어릴 때 자란 고향이기도 하고 그런데 혹시 손주 소식은 없니? 네 남편과 의논해서 그저 한 30분만 보자꾸나.
찬바람, 집이 싫으면 어디 다른 곳에서 만나자. 이 엄마 아버지 다 이곳에 정착해서 잘 살고 있어. 아들 며느리가 또 피할까 봐서 이곳에 정착해서 잘 살고 있다는 말을 여러 번 했죠. 며느리는 남편과 의논해서 전화드리겠다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사실 이렇게 부탁하고 끊긴 했지만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었죠. 역시나 오랫동안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마치 꿈처럼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버지 저희가 바빠서 그쪽으로 내려가긴 어려워요. 서울에서 그냥 잠깐 봬요. 일이 바빠서 잠깐만 뵙자는 거예요. 오해는 마시고요. 알았다. 엄마 아빠가 올라갈 테니까. 시간 되면 저녁밥이나 한 끼 먹자꾸나 먹고 나서 우린 밤차 타고 바로 또 내려올 테니까. 호텔 잡아드릴 테니 사우나 하시고 쉬었다 가세요. 집사람이 일 때문에 예전이나 지금이나 너무 예민해요. 그래서 집으로 못 모셔요. 호텔에서 하루 쉬다 가세요. 아들의 이야기는 물론 핑계에 가까웠지만 어쨌든 오랜만에 아들을 볼 수 있다니 마음이 설레답니다. 우리 부부는 손꼽아 아들을 만날 날을 기다렸어요. 사기를 당하고 나서 옷도 다 가지고 내려오질 못했어요.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다 버리고 그저 평상시에 입고 지낼 것들만 간신히 가지고 내려왔답니다. 그 옷 중에서 제일 깨끗한 것을 골라서 없는 돈에 특별히 세탁소에 부탁해 다려놓았지요. 가뜩이나 부모를 그다지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아이인데 옷차림까지 형편없으면 어쩔까 싶어서였지요. 그렇게 오랜만에 아들을 만날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한숨이 나왔답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도대체 어떤 것들을 잘못 가르쳤기에 아이가 자신을 낳고 키운 부모를 겉모습과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하는지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니 참 열심히 살았지만 헛살았다 싶은 생각도 들면서 기분이 많이 착잡하더라고요. 요새 무슨 좋은 일 있소? 아, 신이 나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혹시 사기당했단 돈에서 얼마라도 찾은 거요? 아니요, 찾기는요. 그건 이미 포기했어요. 다름이 아니라 아들을 오랜만에 만나기로 해서요. 그동안 사정이 있어서 오래 못 보았거든요. 며느리랑 같이 만날 건데 자식이 뭔지 오랜만에 만나려니까 그것도 또 준비를 좀 해야 되더라고요. 자식이 제일 만만하기도 하고 아이 또 세상에서 제일 어렵기도 하지. 아이 아무튼 좋게 수다 만나서 만난 거 많이 사달라고 하고 아이 잘 놀다 와요. 드디어 아들을 만나는 날 우리는 새벽부터 특별히 데려다 놓은 옷을 차려입고 준비를 하고 방을 나섰답니다. 바빠서 남들 다 가지고 있다는 목걸이, 반지 하나가 제대로 없었어요. 그저 어떻게 가지게 된 것인지도 몰라도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옥으로 된 거북이가 붙어 있는 목걸이 뿐이었죠. 보육원 원장님께서 잘 간직하라고 하신 물건이었어요. 같은 옥이라도 아주 질이 좋고 비싼 옥이라고 하시면서 부모님을 찾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하셨었죠. 저는 그런 기대는 아예 없었지만 어쨌든 제가 기억나지 않은 시절부터의 물건이니만큼 소중하게 간직했었죠. 그 목걸이를 꺼내 목에 걸었답니다. 남편도 남루하지만 양복을 깨끗하게 다려입고 집을 나섰어요. 이제들 나가는 거요. 아이 아들 보러 간다더니만 아주 얼굴들이 빛이 나네. 잘들 놀러와요? 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뒤로 돌아서려는데 건물주 할아버지가 저를 다급하게 불러 세웠어요. 잠깐만요. 아이 서울대. 나 좀 봅시다. 너무나 날카롭고 놀라는 투의 말이라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라 젊은이 목소리처럼 카랑카랑하게 들렸지요. 저는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순간적으로 생각을 가다듬어 보았어요. 문을 안 잠갔나? 아니면 문단속을 제대로 못했나? 순간적으로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데
건물주 할아버지가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말씀을 계속하는 것이었어요. 서울대 아이 그 목걸이 좀 봅시다. 어서요. 아이, 얼른 좀 봅시다. 저는 잠시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답니다. 갑자기 그 태고적부터 간직해왔던 목걸이에 대한 말씀을 하셨으니 말이에요. 주인어른, 이건 왜요? 이건 제가 아주 어릴 적부터 간직해온 물건인데요. 하도 보자고 절실하게까지 재촉을 하셔서 저는 목걸이를 풀어 할아버지에게 드렸죠. 할아버지는 목걸이를 꼼꼼히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더 놀라운 일이 다음에 일어났어요. 애기 씨, 아유, 어디 갔다가 이제야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과 다리는 또 어떻게 된 거고요? 어쩌다가 그렇게 다치셨어요? 이게 다 무슨 말씀이실까요? 애기 씨란요? 무슨 사극 드라마도 아니고 갑자기 저를 애기 씨라고 부르는 사람을 눈앞에서 보게 되다니 꿈인지 생신지 구별이 가지 않을 정도였어요. 주인 어른, 갑자기 애기 씨란요? 애기 씨, 제가 애기 씨를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아세요? 주인 마님을 닮은 아이만 찾아 헤맸는데 그렇게 부상을 당하셨다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쪽방에 계시게 될 때까지도 찾지 못하다니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제 이름을 다시 묻고는 저의 진짜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제 이름은 조을서재, 연꽃 연자를 써서 서연이라고 했어요. 혹시 저희 부모님을 아세요? 어떻게요? 저희 부모님과는 어떻게 되시는 사이세요? 그리고 이 목걸이는 어떻게 알아보신 거고요? 저는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참, 건물주 할아버지는 눈을 한번 지그시 감았다가 뜨시고는 저에게 아주 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듣게 된 이야기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제가 명문 집안의 외동딸이었고 건물주 할아버지가 저희 집안을 대를 이어 모셨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저를 놀라게 하는 이야기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애기 씨가 실종되셨어요. 분명히 유모가 모시고 잤는데 일어나 보니 애기 씨가 없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애기 씨가 아직 기억도 못하실 2살 때 정도의 일이에요. 그 목걸이는 주인 어른께서 옥을 전문적으로 만지는 사람에게 부탁해 만들어 걸어준 주신 것이랍니다. 애기 씨가 아직 그 목걸이를 가지고 계셨다니 이 주인 어르신 내외가 결국 이 못난 놈이 애기 씨를 찾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간직하게끔 한 모양이십니다. 할아버지는 계속 눈물을 흘리시면서 지난 일들을 이야기해 주셨답니다. 즉, 제가 어릴 때 부모님 곁을 떠나게 된 일에 대해 말씀을 시작하신 것이었죠. 저희 친아버지는 명문 가문의 맏아들이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시집 오셔서 바로 저를 가지셨고 건강하게 출산하셨다고 했어요. 사주에 맞춰서 좋은 이름을 지어주셨고 그 이름이 바로 심서연이라고 했습니다. 건물주 할아버지는 김서방이라고 불렸었는데 그 당시 머슴들 중에서 가장 높은 머슴인 마름이었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신뢰를 듬뿍 받고 있었고요. 이 옥목걸이를 만들게 한 것도 김서방이었다네요. 제 사주의 명이 짧다는 말을 듣고 옥돌로 거북이 모양을 내어 만들고 목에 걸어 애군을 맞도록 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옥돌 거북이가 만들어졌고 부모님은 그 목걸이를 갓난아기인 저의 목에 걸어주셨대요. 그리고 남이 볼 수 없도록 베네쩌고리 속에 깊이 넣어주셨다고 하더군요. 즉, 이 목걸이의 존재는 저의 부모님과 건물주 할아버지인 김서방밖에 모르는 물건이었다네요. 아버지께는 어머니 말고도 살을 섞는 다른 여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래채의 사람이 또 곧 몸을 풀 것이라고 하던데 김서방 자네하고 상주댁 내외가 신경 좀 써줘. 옛날에는, 아니 사실 저의 세대만 해도 흔히 볼 수 있는 풍습이었어요. 폐습이었다고 해야 맞겠죠. 조금이라도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본부인 외에 첩을 두는 풍습 말이에요. 참, 저희 집에도 엄연히 어머니가 계시지만
첩이 한 사람 아래차에 살고 있었답니다. 제가 먼저 태어났고 곧이어 그 첩도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이라고 했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버지의 첩이고 옛날식으로는 서모라고 한다지요.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일에 익숙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돼요. 서모는 계모와는 천지 차이로 다른 말이랍니다. 계모는 원래 아버지의 본처가 돌아가시거나 좋지 않은 일로 출가를 당하시거나 했을 때 정식으로 혼례를 치르고 다시 맞아들이시는 본부인이지요. 그런데 서모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본부인이 엄연히이지만 아버지와 부부 관계를 가지면서 옛날에는 주로 한 집에서 기거했지만 결코 호적에 오를 수 없는 부인이었죠. 본부인은 예나 지금이나 단 한 사람밖에 있을 수가 없죠. 이건 조선시대 왕실에서도 같았답니다. 장희빈 잘 아시죠? 빈이라는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 이 사람은 절대로 왕의 본부인이 아니었어요. 첩 중에서 가장 높은 서열의 첩이라고 보아야 맞죠. 그래서 장희빈은 왕의 본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2년 왕후를 모함하여 결국은 쫓아내고 자신이 본처가 되지요. 물론 숙종의 첫 아들이 장희빈 소생의 전통모목이라는 점도 작용했죠. 세자가 되었지만 그 세자는 어쨌든 서자인 거예요.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얘기가 샛길로 쟀어요. 바로 그런 첩은 조금 산다 하는 집이면 어느 집에나 있었고 저희 집에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서모가 제가 태어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아들을 낳은 것이었답니다. 저희 친아버지 집안은 대대로 명문인데다가 재산도 많은 집안이어서 고향 땅과 그 인근 도시들의 땅까지도 모두 아버지 집안의 재산이었다고 했어요. 즉, 대단한 땅 부잣집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서모에게 인자하셨다고 했어요. 특히 아이를 낳자 아이와 산모의 건강에 대해서 신경 쓰셨고 다른 머슴이 아닌 마른 김서방과 그 아내에게 직접 맡기신 것이었답니다. 그런데 저의 친아버지는 성격이 인자롭고 자상하시면서도 단호하고 결단력이 강한 분이라고 했어요. 요즘 아이들 말로 리더의 기질을 타고난 분이셨죠. 서모는 자신은 아들을 낳고 본부인인 저희 어머니가 딸인 저를 낳자 그 사실에 고무된 것 같았다고 건물주 할아버지가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본부인의 자리를 넘보려고도 했고 아직 갓난아기인 본부인의 자식인 저를 경계하기도 했다고 했어요. 그 모든 것을 아버지는 사실 알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딸이지만 본처의 자식이므로 아버지는 상속에 대해서 못을 박아두셨다고 했어요. 본부인과 첩의 지위에 맞게 상속을 하시겠다고요. 자신이 낳은 아들이 첫 아들이 아니냐며 아버지에게 아양도 떨고 애교도 부리고 아무튼 김서방이 보기에도 장희빈이나 하는 행동을 슬슬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의 친아버지는 선을 분명히 그으셨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는 것도 아닌데 저의 서모는 더 큰 욕심을 냈던 것이었죠. 첩의 자식이라고. 이 집 첫 아들은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이야. 그런데 아무리 본처의 자식이지만 딸보다 상속을 덜 받는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물론 서모는 호적에 못 올라가죠. 그러나 서모로부터 얻은 서자나 서녀는 호적에 올리는 경우도 많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은 자식도 호적에 올려주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첩의 아이지만 서모가 낳은 아이를 호적에 올리셨답니다. 그러고 나니 서모는 더욱 욕심이 났던 것 같았어요. 본격적으로 저와 제 친어머니를 경계하고 심지어는 모함하는 행동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하룻밤새 제가 없어진 거였어요. 어머니는 당장 식음을 전폐하고 놓으셨고 아버지는 사람을 풀 수 있는 대로 풀어 저를 찾으려고 노력하셨다는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저를 곧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나 날짜가 길어질수록 절망하고 계셨죠. 어머니는 아예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셨고 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유모가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셨던 어머니는 결국 저를 잃어버린 지 약 7년 후에 세상을 뜨셨다는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그래도 저를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답니다. 간밤에 유모방에서 누군가 가에 아이를 안고 나오는 것을 내가 본 것 같은데 어두워서 그림자만 보이니 누군지 알 수가 있나. 나는 주위 마님이실 수도 있겠다 싶었지. 이 이야기가 아버지에게 전해졌답니다. 아버지는 결국 첩을 의심하기 시작하셨대요. 그러나 증거가 없었죠. 누군가 저를 안고 나왔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도 잠결에 화장실에 가려다가 본 것이라 확실치가 않았고 그림자만 보였다고 하니 누구인지 알 수도 없었겠죠. 아버지는 첩과 그 아들을 일단 집에서 내보내시면서 많지 않지만 재산을 조금 떼어주셨다더군요. 첩은 집을 나가면서 죽어라고 저항을 하더랍니다. 자신이 저를 데리고 나간 증거라도 있느냐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말이에요. 저를 찾는 일이 계속 늦어지게 되자 아버지도 건강에 타격을 받으실 정도로 낙심하셨다고 했어요. 식사도 제때 하지 않으셨고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한 채로 제 이름만 부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육원에서 자라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그 단호하던 결단력과 강한 정신력을 다 잃어버리신 분 같았다고 김서방은 말했습니다. 주인 어르신은 애기 씨를 찾지 못하시자 마음의 병을 얻으셨죠. 밤과 낮을 가리지 않으셨고 항상 바위덩이가 가슴을 짓누르고 있다고 마치 헛것을 보시는 듯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게 요즘 말로는 우울증이라고 하는 증세더군요. 이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약주를 가까이 하시게 되었죠. 약주의 우울증에 걸린 주인 어르신 몸에도 이상이 왔답니다. 그렇게 저를 찾아 헤매어도 찾지 못하시자 결국 몸에도 돌이킬 수 없는 병을 얻으셨다고 했습니다. 술을 너무 드셔서일까요? 간암 진단을 받으시고 투병하시다가 70세경에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여기까지 듣고 저는 그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울음을 울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한 번도 뵌 기억이 없지만 저를 찾아 헤매시다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메어왔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도 어느새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시면서 키워보지도 못한 딸에 대한 애절함 때문에 마름이었던 김서방에게 모든 재산을 맡기셨다고 했어요. 딸을 찾아서 정당하게 상속을 받게 해달라고 유언을 남기신 것이었죠. 죽었는지 살았는지라도 확인해 달라는 말까지 돌아가시면서 덧붙이셨다고 하더군요. 김서방은 바로 아버지의 그 유언을 실현시켜 드리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한 사람이었어요. 김서방은 재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모두 상속받게 되자 우선 친척들이 반발할 것을 염려하여 자신이 재산을 받은 것을 철저히 비밀로 했다고 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알아냈는지 친척 중 몇 사람이 김서방을 상대로 소송을 하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펄펄 뛴 것은 나가서 살게 된 첩이었다고 했습니다. 집, 나하고 내 아들에게 돌아올 재산들이었어. 그런데 그게 다 하루아침에 사라졌다고. 이걸 믿으라는 거야. 누군가 훔쳐갔거나 영감이 어떻게 했겠지? 내가 못 찾아내나 한번 두고 보자고 결국은 찾아내서 이 집안의 장남인 우리 아들에게 다 주고 말 거니까 실제로 첩도 소송을 한 번 걸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소송도 펄펄 뛰는 것도 소용없는 일이었죠. 재산 상속을 정하는 1순위가 유언에 따르는 것이었으니까요. 어떻게든 저를 찾아 재산을 돌려주어야 했던 김서방은 많은 증여세를 물면서까지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에게 비밀리에 증여를 했대요.
그 사람까지는 찾아낼 수 없었던가 봐요. 그렇게 김서방은 그 재산의 주인인 저를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김서방은 제 목걸이를 보던 그 순간에도 저를 찾아야 한다는 임무를 잊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김서방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한 가지 해야 했지요. 벼랑 아래에서 내가 발견됐대요.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벼랑에서 추락한 것 같다고 했대요. 갓난아기가 알아서 걸어가다가 벼랑에서 떨어졌을 리는 없고 누군가가 벼랑에서 떨어뜨렸을 가능성이 높다고들 했어요. 그래서 모두들 곧 죽을 거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거북이, 목걸이가 정말 위험이 있었던 걸까요? 김서방은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경찰서를 찾았어요. 제가 없어진 사건은 당시 경찰서에서 유명한 사건이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잊혀지지 않는 사건으로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가서 제가 다치지 않았다면 어떤 얼굴이었을지를 추측하여 그리는 몽타주 실험에도 참가하게 되었답니다. 퇴임한 경찰서장이고 아버지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의 주선으로 그 일은 빨리 이루어졌어요. 약속된 몽타주를 보고 김서방은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를 잃고 일찍 돌아가신 제 어머니와 너무나도 꼭 닮은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퇴임한 경찰은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다고 결론 지었지요. 대임함 경찰서장의 신고 형식을 밟았죠. 경찰서장의 신고로 첩의 소재를 현 경찰이 파악하게 되었어요.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고 역시 연루해 보였지요. 이분이 바로 주인 어른 내외가 그렇게 잦으시던 애기씨입니다. 벼랑에서 떨어져 있는 아기를 어떤 사람이 보육원에 데려다 주었다고 했어요. 첩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것을 모두 볼 수 있었어요. 현 경찰이 첩을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나머지 일을 경찰에게 맡기고 모두 고시원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김서방과 저는 서로의 손을 잡고 또 한없이 울었죠. 김서방이 이끄는 대로 산소에 가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오랜만에 호젓한 나날이 지나고 있었어요. 김서방이 저와 남편에게 어딘가 갈 곳이 있다고 하더군요. 저와 남편은 영문도 모른 채 달아나셨어요. 그런데 김서방이 우리를 데리고 간 곳은 TV에서만 보던 그 펜트하우스라는 곳이었답니다. 언젠가 애기씨를 찾게 되면 옛날 그 고대 광씨라고는 좀 달라도 꼭 이런 집에서 살게 해드리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제가 빨리 찾지 못해. 그 고대 광실은 못 보셨지만 이 집을 대신으로 생각해 주세요. 아, 이제 여기서 기거하십시오. 주인 어른 내외분도 기뻐하실 거예요. 펜트하우스라는 곳은 정말로 집안에서 길을 잃을 만한 곳이더군요. 아니, 그 펜트하우스 안에서 실제로 길을 잃기도 했어요. 제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그날 아들과의 약속은 미뤄졌어요. 그리고 상황이 모두 수습된 후에 저는 제가 겪은 일을 아들에게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엄마, 아버지, 제가 오랜만에 전화 드렸죠? 죄송해요. 그동안 좀 바빠서요. 이제 제가 저희 집 구경도 시켜드리고 싶고 해서요. 곧 뵈러 제가 갈게요. 그렇게 바쁘다고 피하던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내외는 바로 다음 날 그 펜트하우스로 우리를 찾아왔더라고요. 김서방은 저의 아들이니 정중하게 대했지만 사실 저는 아들아이에게 이런 순간에 좀 엄해야 된다고 생각했답니다. 저의 친정아버지를 닮은 것일까요? 선을 확실하게 긋는 그런 성격 말이에요. 우리 엄마 오래오래 사셔야죠. 그리고 제가 어머니의 유일한 핏줄이라는 거 잘 아시죠? 우리 외아들 외며느리잖아요. 그렇죠? 엄마, 아이, 어깨, 다리 다 아프시다고 하셨죠? 제가 좀 주물러 드릴게요. 이럴 때는 외아들의 외며느리로구나.
정말 외아들의 외며느리 도리를 한다면 부끄러움에 나를 피할 수는 있었어도 적어. 전세 사기당해서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을 땐 돌봤어야지. 네가 이 엄마를 물러터진 사람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만 내가 상속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처신하건 그건 니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게 말 한마디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경찰서로부터 소식이 들려왔지요. 아버지의 첩은 오래된 사건으로 경찰의 신문을 받고 일단 귀가 조치되었어요. 제가 벼랑에서 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순간 첩의 얼굴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지요. 첩은 모든 것을 포기한 것 같더라고요. 아니,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하지 못할 것을 알았는지도 모르지요. 벼랑에서 사람을 떨어뜨리는 것. 테리. 그것도 전혀 저항력도 없는 갓난아이를 떨어뜨리는 것은 만일 그 갓난아이가 죽었다면 살인죄가 되지요. 그런데 제가 살아났기 때문에 살인미수죄가 된 것이었어요. 지금이야.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시효 폐지 이후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살아있는 한 잡히면 처벌을 받게 되지요. 하지만 그전에는 15년간 잡히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어서 그 기간이 지나면 잡아도 처벌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살인미수죄도 살인죄를 따라가는 죄이기 때문에 살인죄와 같은 공소시효를 적용받는다고 경찰은 다시 설명하더군요. 공소시효 폐지, 이전에 저질러진 죄라 처벌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 지방에서 유명한 사건이고 이미 그 범인이 아닐까 의심을 받고 있던 서모는 그 지방에서 살지 못하고 결국 알지 못하는 곳으로 떠나버렸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검찰이 첩을 기소할 수가 없다고 경찰이 설명했어요. 검찰에서 보내는 공소권 없음이라고 적힌 문서가 한 장 첩에게 배달될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사람의 힘만이 모든 것을 결정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는답니다. 제가 김서방이 운영하고 있던 그 허름한 건물로 들어간 일, 그리고 김서방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 그 목걸이를 보게 된 일, 이런 일들을 과연 사람이 한 일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첩이 사람이 내릴 수 있는 벌인 형벌은 피해갔지만 결코 천벌은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단호하게 아들에 대해서도 마음을 정리했지요. 일생을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라도 그런 성품의 아들에게 그 많은 재산을 쥐어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아들에게 그 점을 분명히 밝힐 생각이에요. 저는 제가 가지게 된 재산을 상속받을 진정한 권리자는 바로 주인의 뜻에 따라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저를 찾으려 노력해왔고 온갖 역경 속에서도 그 재산을 지켜준 김서방과 그 가족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렇게 유언장을 작성할 것이라고 김서방에게 말해두었어요. 김서방은 펄쩍 뛰더군요. 자신은 단지 주인이 시키는 것을 했을 뿐이며 그것도 일찍 성공하지 못해 저에게 고생을 시켰다며 그 재산에 대해 단 한 푼의 권리도 없다는 것이었어요. 이 힘든 세상, 불교자의 몸으로 세상을 살면서도 바르게 살았고 그 옆에는 저의 겉모습이 아닌 제 마음을 알아준 남편이 있었답니다. 우리는 이제 꽃길만을 걸을 거예요. 그리고 그 꽃길을 우리 집 안에서 은혜를 입었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은혜를 갚아준 김서방의 가족들과 함께 걸을 거랍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